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요, 정말 흥미로운 하루를 딱 포착하고 있어요. 한국 자산시장이 뭐랄까 마치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펼쳐졌던 날인데요. 한쪽에서는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투자자들이 막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바로 그 같은 시간에 다른 한쪽에선 서울 아파트 값이 심고가를 찍는다는 뉴스가 쏟아졌단 말이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에 같은 경제권 안에서 주식은 팔고 부동산은 사는 이런 정반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날의 데이터 속으로 지금 바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주식시장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날 코스피 지수가 1.5% 넘게 빠지면서 3,926포인트로 마감했어요. 하루 등락폭으론 꽤 충격이 있었을 숫자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기묘해요. 코스피가 그렇게 미끄러지는 동안 바로 옆 동네인 코스닥은 정반대로 무려 3.7%나 폭등하면서 900선을 되찾았거든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2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한국 위험하다면서 코스피에서 빠져나갔는데 바로 그 옆 시장인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지금이 기회다 하고 달려들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뭐 패닉셀링과 패닉바잉이 동시에 일어난 셈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날 시장의 핵심을 딱 꿰뚫는 질문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수급, 그러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냐에 있거든요. 이날 코스피 하락을 주도한 건 명확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어요. 무려 2조 원어치를 순매도했죠. 반면 개인과 기관은 그걸 다 받아냈고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선수들이 완전히 달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외국인은 팔고 개인은 샀다. 근데 외국인들이 판 그 2조 원이 코스닥으로 바로 옮겨간 것도 아닐 텐데 코스닥은 왜 그렇게 뜨거웠을까요? 정확해요. 그 돈은 코스닥으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바로 섹터별 차별화를 넘어서 시장별 분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주로 반도체 같은 대형 수출주,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간판 선수들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해외여행 갔다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지면 지갑에 있는 희귀한 기념주화부터 파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달러나 유로부터 환전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그 달러 같은 존재인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죠. 아, 그러니까 위험 신호가 딱 감지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것부터 던진다. 일종의 비상금 출금 같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였어요. 코스닥은 중소형주, 성장주 중심이잖아요. 이 시장은 글로벌 자금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국내 이슈. 예를 들면 정부의 특정 산업 육성 정책 발표라든지 아니면 개별 바이오 기업의 임상 성공 가능성 같은 그런 내러티브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해요. 자료를 보면 이날 코스닥의 급등은 바로 그런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폭발한 결과로 분석돼요. 즉, 코스피의 외국인들은 글로벌 경제라는 큰 숲을 보고 움직였다면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눈앞에 유망한 나무 하나하나에 집중했던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료에 글로벌 요인도 언급됐어요.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했고 금리 관련 변수도 있었다고요. 이런 외부 환경이 그날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 시장이 문을 닫으면요. 전 세계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마치 큰 강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것과 같아서 작은 조약돌 하나에도 물결이 크게 일렁이죠. 즉, 변동성이 커지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일단 몸을 사리게 되죠. 더군다나 당시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정말 인하될지, 된다면 또 언제 될지를 두고 계속 눈치 싸움을 하던 중이었어요. 이런 안개 속에서는 일단 한국 같은 신흥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놓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그날의 2조 원 매도는 바로 그런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감과 위험관리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글로벌 자금의 썰물 현상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같은 날 한국 안에서는
그 빠져나간 돈만큼이나 큰 돈이 어딘가로 쏠리고 있었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심장부로 말이죠. 그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까? 네, 주식시장의 그 차가운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열기가 대단했죠. 보내주신 KB 통계를 보면 11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3%나 올랐어요. 월간 상승률 1%는 이거 정말 높은 수치거든요. 주간 단위 통계를 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서울 집값이 올랐다는 말도 너무 뭉뚱그린 표현 같아요. 서울도 굉장히 넓잖아요. 강북과 강남이 다르고 역세권과 아닌 곳이 다를 텐데 정말 서울 전체가 다 불타오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이야기에도 어떤 특별한 주인공이 있었나요? 아,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이건 서울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주인공은 바로 강남 3구, 즉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정부가 10.15 대책 같은 걸로 대출을 조이든 말든 이 지역의 핵심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계속 터져 나왔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시장의 주도 세력은 금리나 대출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은 결국 금리 인상이나 대출 구제 같은 정책들이 사실상 강남의 현금 부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쳤다는 뜻이네요.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를 더 공고히 해준 셈이고요. 이게 과연 건강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현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들은 부동산을 몇 년 안에 팔고 나갈 단기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보다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 즉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위기로부터 내 돈의 가치를 지켜줄 가장 안전한 금고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믿는 이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서울 외에 다른 지역 상황은 어땠나요? 자료에 지역별 편차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전국 집값 상승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국이라는 단어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거의 의미를 잃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역별로 시비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자료를 보면 부산, 울산처럼 산업 기반이 튼튼한 곳들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광주, 대전, 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약세를 면치 못했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이 오른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또 계속 모여드느냐 아니냐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미래 인구의 흐름이죠. 이 세 가지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임차 시장의 변화예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이건 전세대주 이자 부담과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이 맞물린 결과인데 결국 주거비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 신고가 소식 뒤에 가려진 또 다른 현실인 셈이죠. 와, 들어보니 이거 마치 같은 도시에서 한쪽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다른 쪽은 쨍쨍한 것과 같은 상황이네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알아야 하는데? 이 복잡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이게 바로 한국 자산시장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이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회사의 대표 주식들을 팔아치우면서 위험 신호를 보낼 때 국내 최고 부유층은 정반대로 서울이라는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에 돈을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한 나라를 두고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전망에 베팅하는 것과 같아요. 이 현상은 두 시장의 본질적인 성격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본질적인 성격 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주식시장, 특히 코스피는 국경이 없는 문동장이에요. 글로벌 자금이 아무런 장벽 없이 순식간에 들어왔다 나갈 수 있죠. 유동성이 극도로 높아요. 그래서 거시 경제지표, 환율, 금리 같은 글로벌 변수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서울의 고가 부동산 시장은 아주 폐쇄적인 동네 리그에 가까워요. 참여하는 선수가 국내 고액 자산가로 거의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선수들은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소음보다는 장기적인 자산가치 보존이라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따라 움직여요. 주식처럼 버튼 하나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니 하루하루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와, 정리가 되네요. 결국 글로벌 머니 매니저들은 다음 주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집중했고, 국내 자산가들은 다음 10년의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 같은 날 다른 생각을 가진 선수들이 각자의 경기장에서 뛴 결과가 바로 이 자산 분열 현상이었군요.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명확해요. 먼저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내가 투자하는 시장이 외국인 수급이라는 글로벌 파도에 얼마나 쉽게 휩쓸리는 곳인지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코스피와 코스닥이 보여주듯이 같은 주식시장 안에서도 논리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니 분산 투자가 왜 생존에 필수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부동산 쪽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이야기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구 안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내가 관심을 둔 바로 그 지역, 그 아파트의 미시적인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부 고가 시장의 열기를 시장 전체의 열기로 착각해서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쓸려 무리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11월 28일 단 하루의 시장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니 한국 자산시장의 흥미로운 두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네요. 글로벌 금융 환경의 찬바람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얼굴과 굳건한 국내 수요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는 또 다른 얼굴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코스피 급락이나 서울 아파트값 급등 같은 단편적인 헤드라인만으로는 이 복잡한 현실의 절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모든 정보에는 맥락이 있고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진짜 그림이 보이니까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가 아니라 왜, 그리고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시장의 복잡한 흐름을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 하루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오늘 자료는 우리에게 두 가지 뚜렷한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는 한국 경제의 대표 선수들을 팔고 떠나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의 핵심 부동산이라는 특정 실물 자산으로 더욱 강력하게 모여드는 국내 자금의 흐름입니다. 만약 이 두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자의 길을 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는 어디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글로벌 자본이 외면하는 한국의 미래와 국내 자본이 집중하는 한국의 현재, 이 두 거대한 흐름 사이에서 소외되는 자산과 경제 영역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